제가 사회자로서 이제 아까 이제 이 주 박사님이 최성화 박사님 답변은 좀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듣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까 그 집과 관련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주 박사님의 저는 발표자를 굉장히 존중을 해서 타협과 절충으로 그게 이제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불만해요. 왜 불만이냐? 이게 단순한 타협과 이 공화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한민당, 민국당이죠. 민국당이 이제 절대 다수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박사 아니라 이 박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공산당 빼놓고는 막을 도량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해더라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한민당에서 물론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해외 세제도 보고 그랬는데 한민당이 끝끝내 반대를 했으면 이거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거든요. 가장 많은 손해를 스스로 부담한 그 지주계급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 뭐죠? 그러니까 명예혁명식의 어떤 굉장히 크나큰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움직인 동인이 무엇이냐? 그 동인 자체가 그 예를 들어서 뭔가 탈출구가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고 배우는 것, 가장 그러니까 한국 최대의 그 대지주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는데 우리도 그냥 괜히 그 아각거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포기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주 박사님은 그 발표를 안 해줬는데 학교 법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찾아보니까 제법 많은 학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설립된 49년 이전에 설립된 상당히 많은 학교 법인들, 그를 통해서 편법적이겠죠, 물론.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많이 특히 이제 전라도 그 지주가 대상인데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 그래서 하나의 이제 탈출구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사적인 측면으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나는 이제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는 걔가 뭘 알겠습니까? 걔는요 정말 아주 백치 같은 새끼 미안합니다 욕을 해서 지금 주대환 씨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 박사님 한 4년 선배인데 4년 선배가 아니구나. 한 56년생에 3년 선배. 고고 인류학과 나왔던가요? 종교학과 나왔죠 그 사람이? 종교학과 나왔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이에요. 그래갖고 조봉암 신봉론자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 인촌께서 조봉암 씨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할아버지는 공산주의자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공산주의자는 뭐 박헌영이니 김일성이 아주 경계를 했는데 사회주의자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저는 나중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지만 사회주의는 온건 개혁,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거니까 굉장히 거기에 많은 심정적인 그 공감을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봉암 씨가 이제 민국당에 나중에 입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민국당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도 조봉암이 괜찮은 사람이고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 그래서 단 입당을 할 때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다고만 하면은 입당을 받아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공산주의자라는 게 확인이 된 게 노태우 정권 때 소위 대북 수교, 그러니까 소련하고의 수교가 일어났죠. 소련의 비밀 문서에서
김일성 자금을 직접적으로 받은 게 판명이 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의 온건 사회주의 노선도 우리가 지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조봉암이 표방했던 게 박헌영의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박헌영하고는 찢어졌지만 그 온건한 사회주의 개혁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원을 북에서 할 줄 몰랐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 할아버지지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셨다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조광아인을 추종하는 주대한 씨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약간의 좋아했다고 해서 엉뚱하게 잘 모르면서 인천에 대한 많은 홍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 기념회 사업도 나도 만나서 뭐 광주의 컨벤션 센터 그래. 내가 미치면 좋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좀 예를 들어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 죽산 조봉아미를 추종하는 주대한이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게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지도 모르는 게 뭐 이조 시대 이거 지가 뭐 알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의 입장 그거는 나는 똑같은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같은 놈은 그 좌파 입에서 이조 시대가 나온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건 순수하게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 책임이다 이거죠. 완벽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 좌파들의 논리 이렇게 지금 엎어진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좌파 세상이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 우파가 제대로 하나하나 꺼풀꺼풀 집요하게 무너지고 공격하지 않았던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은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걸 이제 합해서 또 이제 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우리 최수영 원장은 또 경제적 원리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해서 먼저 좀 뭐 답변하시고 들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같이? 예. 그럼 최수영 원장이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저는 원래가 국가안보전선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 대북 이 불법 자금을 전달한 그 배경에는 또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문제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에 있는 이복현이도 그걸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검찰도 국정원도 뭐 다 썩어갖고 이걸 어떻게 나라가 엄청나게 문재인이 5년 동안에 피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절대로 이 얼굴을 바깥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도 이 망해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은 이종찬과 전 국정원장했던 또 김규현이한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지난 1심에서도 또 벌금 1천만 원을 때려맞고 지금 이제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이요. 며칠이죠? 7월 17일 재헌절이죠. 정확하게 1년 전에 인천 고택에서 인천 김성수 선생님의 그 소위 기념사업회를 하는 인천 사랑방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도 보니까 그때 가서 알았는데 최영대 씨라고 우리 그 국가정보원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였는데 저는 해외만 다니고 그 양반은 국내만 하다 보니까 그날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그 대학까지도 동문이더라고요. 자, 그런 그 해프닝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천 선생님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토지 문제 여기에서는 이승만의 농지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하고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잘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해방과 6.25를 전후한 현대사를 단 한 번도 선생님다운 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북한 자료가 우리 조직에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북한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거기서 우남 이승만이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이고 우수한 사람이었던지를 제가 안기부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대학에서도 뭐 1학년 때 교양과정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은요, 특히 제가 다니던 그 학교는 들어가면은 애새끼들이 7, 8알에다 빨갱이가 되는 그런 이상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뭘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인천 김성수 그 고택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받았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인천 김성수 선생은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 역사에서 교육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김성수 선생은 한국민주당, 한민당의 수석 총무이면서 제2대 부통령을 1951년에서 52년간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또 농지 개혁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 마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김성수의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성수 선생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의 대지주였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경성방직을 설립했고, 또 동아일보를 창간하였고, 또 민족자본과 언론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 양성, 후학 양성에 큰 힘을 썼던 분입니다. 또한 중앙학교와 보성전문학교, 현재 고려대학교죠. 이 두 곳을 인수를 했고 민족교육에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또 해방 후에는 한민당의 주요 인사로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초기 정치에 깊이 관여를 했던 분이셨어요. 그의 대주주로서의 배경, 그리고 한민당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농지개혁 논의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로 볼 만한 그런 서적이라든지 또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매우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금에 있어서는 이전의 고서를 좀 탐독하고 찾아보고 할 만한 그런 자료가 불비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상세히 알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 개혁에 있어서 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 기여한 바를 좀 살펴봤더니요.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한민당 내부에서 농지 개혁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그 배경을 보니까 한민당은 주요 지주계층을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개혁에 대한 반발이 그 어떠한 세력보다도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 농지 개혁법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은 토지 소유 상한선, 그리고 보상 방식, 지가증권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성수 선생께서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대지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농지 개혁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 한민당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토지 개혁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진호 같은 분들의 설득에 따라서 인천도 역시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기록으로 남아있질 않으니 유진호의 설득에 의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대지주로서 또 당시 일찍이 문명 개화된 곳에서 교육을 받은 분으로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가 많은 걸 가졌지만 그 가졌던 것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어찌 보면은 학교 교육보다는 집안에서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어떤 정신문명의 교육이 이 인촌 김성수의 인격과 이와 같은 용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그 기여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49년 6월 21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그 농지개혁안이 통과되는데도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의는 한민당의 반대를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지주계층의 이해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면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인촌의 역할은 농지개혁의 민주적인 절차를 유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헌헌법과 농지개혁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촌은 1948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한민당의 주요 인사로 참여했고, 특히 제헌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라고 명시를 하면서 농지개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인촌 김성수 선생의 한민당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 조항의 포함을 지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이 인촌의 이와 같은 이 농지, 토지 개혁의 기여가 결국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다부동 전투에서 보여줬던 우리 농민들의 그 참여와 기여는 전쟁의 국면을 인천 상륙작전으로 비롯된 한반도 중간을 막아서 소위 북한 인민군대를 토벌하고 멸종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다부동 전투에서 농민들은요, 지게에 한 번은 포탄을 실어 나르고 한 번은 주먹밥을 해서 실어 나르고 하면서 거기서 결상전하고 있던 대한민국 군대와 연합군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자, 그리고 이 인촌은 말입니다. 이 굉장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미리부터 받으신 것도 있겠지만요, 이 사회적인 안정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배운 사람이, 또 가진 사람이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투박하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촌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념을 지지했고요. 또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평가를 또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의 가짜 김일성, 마적단 출신의 양아치 김성주라는 이 개자식이 1946년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소위 말해서 공짜 좋아하는 인간들의 헛배를 불려주면서 북한 지역을 갖다가 그때부터 형해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잘려버린 남한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촌 김성수는 이 농지개혁이야말로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하는데 한민당 내부 사람들도 설득하고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인천의 동의와 지지는 농지개혁이 반공국가 건설의 이념적인 목표와 연결되도록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승만 정부가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아까도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최대 수익자가 아까 이승만이라 그러셨던가요? 최 박사님 그러셨던. 근데 뭐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크게 보면은 결국 선공후사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공인의 그런 역할로서 국가 민족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인천 김성수와 이승만이 결국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 및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에 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들이 받은 지가증권은 현금 대신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성수는 이미 경성방직과 같은 산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경제 발전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일찌감치 체득했던 분이죠. 자, 그래서 농지개혁 후에 지주들의 자본이 산업과 교육 분야로 이동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천 김성수는 농지개혁의 여파로 사학재단 설립이 증가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고려대학교를 설립하며 교육을 통한 민족 역량 강화를 도모했고 이는 농지개혁으로 지주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회적인 발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도책을 갖다 마련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인천에 대해 삶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희의 삶도 누리지 못하고 일찍 타계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한 가지 만행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인천 선생에 대해서 이자는 친일분자였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빨간 완장을 찬 아이들의 인천 선생 격하 운동이 일어난 거죠. 마치 모태똥이가 문화혁명을 주창하면서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친일 논란이 왜 나오나 보면요. 김성수 선생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경성방직과 동아일보를 운영하면서 친일 행적을 해왔다. 이러면서 인천을 갖다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그의 일부 행적을 친일로 규정하고 2018년도에는 인천 선생에 대한 건국 훈장이 취소가 됩니다.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볼 때 이것은요, 해방 이후에 이 인천 김성수가 농지개혁에 얼마큼 커다란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해 볼 때 대단히 잘못된 평가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모든 명예와 이런 부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환원시켰던 거의 보면 유일한 신분이었는데 이런 인천의 업적과 기여를 갖다 망각한 채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주로서의 이해관계를 볼 때 인천이 대지주로서 농지개혁에 동의했던 것은 반공과 민주주의 이념을 지지한 결과였다. 이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지주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당시 인천이 포함되어 있었던 한민당은 농림부 안을 수정해서 지주들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추가했었고 김성수 역시 이를 조율하는데 적지 않은 관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볼 때 종합적으로 인천 김성수 선생의 농지 개혁에 대한 기여와 그분의 역할을 갖다가 요약해 본다라면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했던 아주 기기묘묘한 그 경륜 있는 정치가의 면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분의 역할이 한민당 내에 있는 대지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기반을 설득을 해서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가능하게끔 했던 역할을 했고요. 결국 이것은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도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아주 적지 않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를 했는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켰고 반공 이념을 강화하고 또 사회적인 안정과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다지게 했던 아주 적지 않은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환이 촉진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주들의 자본이 산업과 교육으로 이동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고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초석을 깔아놨다.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우리 그 근현대사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겼던 인천에 대해서 무슨 뭐 친일이다 어쨌다는 이런 망아지들을 빨리 우리 사회에서 속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 빨갱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안전기획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요. 저 녀석들의 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도 이 시간에 아마 은평제일교회에서 단현명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지금 아마 지금 토론을 겸한 세미나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요. 이 단현명 씨가요. 개인 자격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합의된 그 일정과 그리고 국무부 내부에서의 소위 업무 지시를 받고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행동과 역할은 CIA, FBI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정보장 DNI, 털시 해보드한테도 바로 직보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황교안 전 총리랑 대담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돌아가면 아마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하고도 직접 면담을 하면서 한국 상황을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범죄 행각을 일삼고 거짓말을 생활한 자들에 대한 최후가 곧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희망 고문도 아니고 뭐 누가 말하는 큰 거 한 방에 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서 보실 거 없어요. 지금 브라질의 룰라가 지금 완전 그놈도 소년공 출신의 양아치 건달놈인데 그 지난번에 대통령 하다 2022년도에 1% 차로 졌던 루소보르인가요? 그 전 대통령 그분이 지금 똑같이 기소당하고 투옥되고 이런 일을 겪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역사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 좀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단대사랑 좀 친분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인데 조만간에 기쁜 소식이 올 거니까 다들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최 박사님 토론해줬고, 뭐, 저도, 약간의 코멘트. 그 다음에 이제, 최수영 원장님의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주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이 없지만 한두 명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코멘트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지정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사안 중심으로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수의 그 상충하는 다수의 그 의견들을 절충하고 타협시킨 것이 농지개혁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토지 문제에 대한 공화제적 해결이다. 이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선 질문하신 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공화제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 얘기는 처음 쓴 거냐, 이제 그거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를 다 섭렵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 거를 다른 데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뭔가 민주주의적인 해결 방식이다, 민주적 해결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어떤 다른 짤막한 글에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로 다수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결정인데, 수적으로 다수라 그러면 당시 농민인데, 뭐 농민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진 그 결정이고 그 계획이냐, 농지개혁법이. 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게 공화제라는 게, 공화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국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서 그 합의를 서로 지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공화제일 텐데, 그래서 공화제적인 해결 방식,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요번에 쓴 거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은 쓴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공화정이라 그러면 공화, 그러니까 한자 자체로 보면 그냥 여럿이 뭔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이익을 누리고 뭐 이런 거여야 될 텐데, 사실 아까 저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은, 지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거죠. 지주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농민이 이익을 받고, 정부가 또 이익을 봤어요. 정부가 농민한테 받은 돈을 지주한테 그대로 다 주질 않고 극히 일부만 줬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표현 쓰셨잖아요. 이승만이 진짜 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익을 받습니다. 왜 조봉암을 그 농림장관에 임명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그 고문역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올리버라는 사람 있죠, 미국엔. 자기 자문 역할하는 올리버 박사한테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조봉암을 임명한 거다. 그러니까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조봉암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6.25 직전에 어쨌든 농지개혁을 막 완수를 해서, 일단 분배는 됐으니까요. 분배는 됐으니까. 그 농지개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뭐 굳이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인 뭐 목적, 뭐 득표 이런 걸 위해서 한 건 아니고, 한국에 필요한 거니까 농지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표 계산해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농지개혁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이익을 봤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화제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지주가 일방적으로 사실은 피해를 입었고, 북한에서만큼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농민이 상당히 이익을 얻었죠. 농민이 이익을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익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절차나 과정, 이런 어떤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그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게 공화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복잡한 아까 그 도표에서 뭐 정부가 있고, 농림부 기획처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한민당 산업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내니까 소장파가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개정할 때 또 소장파가 의견을 내서 어떤 효과가 나왔다 이랬는데, 이게 다 그 법적인 절차 테두리, 의회 민주주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화제적인 해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겁니다. 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전 방매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아까 70만 정보나 되는 수락지는 사전에 방매가 돼서 이미 처분됐고 30만 정보만 정부에 의해서 이제 분배가 된 거, 이게 우리나라 농지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왜 안 막았느냐 뭐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걸 요구했어요. 국회에 임시조치법이죠.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의 제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막 좀 처음에는 전체 법안을 가지고 막 의견을 의견 내고 발언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한 조 이렇게 막 올려놓고 그 한 조마다 또 의견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투표를 붙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정부에서도 국회에 그걸 요구했었어요. 임시조치법.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법이 언제 제정 공포될지 모르죠. 그러면 그 전에 시점을 딱 잡아서 이때 이후는 소작지 처분을 금한다. 소작지가 처분해도 이건 무효다. 정부가 매수하고 정부가 분배한다. 이런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 안 들어줍니다. 그게 보통 그 농지개혁사 연구 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나 그다음에 국회 속기록을 최근에 연구해서 좋은 책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이야기가 국회 내에 한민당이 그러니까 국회가 한 198명이잖아요. 재연 의원이 198명인데 뭐 100명이 넘어가고 이렇지는 않아요. 한민당에서 모이는 게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영향력이 크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경우에도 꼭 한민당은 아니더라도 농업적인 배경, 약간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농지개혁법 제정하면 되지 뭐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농지매매를 금지할 거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국회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계속 제정될 때까지는 계속 지주가 농민한테 강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발 사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토지가 방매되는. 그러니까 결국 개별 국회의원들의 다수도 농지개혁을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원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수가 그러니까 시대적인 북한도 했고 뭐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농지개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국회 내에서의 절차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을 하면은 왜 지가주권을 주고 현금으로 주거든요. 농민한테서는 현물로 받고 그거를 지주한테 줄 때는 현금으로 주는데 현금으로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잖아요. 나눠서 주니까 당연히 지주한테 손해예요. 지주한테 손해고 정부한테 좋은 거고 지주도 사실은 파는 게 이익이죠. 먼저 소작농한테 떠넘길 수 있으면 팔 수 있으면 팔면은 농민이 바로 돈으로 갚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농민들한테 1년에 얼마씩 소작료를 수확량의 몇 %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받으면은 지주가 이익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70% 예를 들어 100% 중에서 아까 60%라고 하셨는데 예, 정확히 따지면 60%인데 60%의 토지는 그 지주가 팔았고 소작농에게 직접 팔았고 나머지 중에 30% 정도는 뭡니까 정부에 의해서 분배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가증권을 준 거잖아요. 현금으로 준 게 아니에요. 지가증권을 준 다음에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지가증권 값이 대폭락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지주는 이중의 손해를 봤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주가 큰 손해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큰 손해를 보면은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항을 하고 막 들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조용히 평화적으로 좀 소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천 선생 문제라고 인천 선생 제가 인천 선생 연구해가지고 책을 낸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 연구자로서 처음 낸 책이
일제하에 경성방직과 뭐 김성수, 김현수 해서 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촌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김일성 연구를 해도 김일성 같이 나쁜 놈을 연구해도 하다 보면 약간 공감 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훌륭하신 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이분이 진짜 이랬구나 하면서 대단히 이제 존경하고 훌륭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좌파의 기획이죠. 좌파가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다 친일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다 친일파 딱지를 붙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한 거고, 그 기획이 2000년대에 먹혀가지고 이제 노무현 때죠. 노무현 때 먹혀가지고 친일파 미적행위자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건 어쨌든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뒤집자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단체가 인촌 사랑방이라고 하는 단체고, 거기에 최영대 씨가 하는데 주대환 씨가 이제 또 옆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 주대환 씨는 은근슬쩍 농지개혁에 대해서 이승만 조봉암 합작 사업이다, 뭐 이런 2조 합작 이런 얘기도 좀 퍼뜨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주대환 씨를 또 완전히 대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대환 씨가 또 이승만을 인정하거든요. 좌파는 다 이승만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승만과 조봉암이 같이 가는 대한민국,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의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성립할 수가 없는 게 결국 50 진보당 사건에 의해 가지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내통 내지는 북한의 자금 받아가지고 선거 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도 정치 활동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 집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주대환 씨하고도 좀 저도 하여간 애매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민당이 그 농지개혁을 받았어요. 한민당이 받은 거는, 한민당의 오너가 김성수 선생이잖아요. 김성수잖아요.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이 농지개혁을 받은 거고,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고한 그 유상 매수, 유상 분배안에 대한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한 게 한민당이에요. 다른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농지개혁 해야 된다고만 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뒷받침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제시한 거는 이제 한민당인 거고, 그런데 그거를 무슨 그 극적인 효과를 지어내기 위해서 마치 뭡니까 내심 막 임총 선생이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유진호의 설득을 받아서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어가 전혀 안 맞잖아요. 48년도 3월달에 했다는 거고, 유진호의 설득은 48년도 3월이라는 얘기인데, 이미 한민당은 46년도 9월에 유상매수안으로 당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그 전에 이미 훨씬 전에 한민당은 당론으로, 또 그 전에 김성수 선생이, 이촌 선생이 그 농지개혁에 결심을 한 거, 유상매수, 유상분배 결심을 한 거.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객관적인 자료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혁에 궁금한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님 좀 의문 나는 점.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제 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하는 방향은 주로 이제 경제 사상을 주로 공부를 했고, 경제 철학이죠. 이거를 해왔습니다. 주로 책도 쓰는 것도 주로 그 방향으로 쓰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이 사적 소유 문제인데 이게 왜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지 사유재산이라는 건 순전히 자유주의와 관련 있는 거거든요. 자유와 관련이 있는 거지 결코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소유라고 할 때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공화주의죠. 공화주의라는 게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전히 정치적인 의미거든요. 정치적인 의미고 글쎄요 이거를 이게 레스 파블릭인데 레스하고 파블릭인데 레스라는 게 이게 공동 공익이라는 뜻인데 공익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인 거지 이게 절차적인 건 아니시고 공화주의라는 말 우리가 쓰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주의 있습니다. 반공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사유재산을 반공주의로 했다고 하는 반공주의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공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예. 근데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유주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당시 많이 했는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물론 공산주의는 막는 것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인식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런 데 대한 인식은 당시에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고 우선은 저 무시무시한 야수 파괴자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지금 농지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공화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문제는 글쎄요 법치라는 게 공화주의의 중요한 원리 아닌가요? 제가 뭐 이렇게 정치학이라든가 또는 정치 사상 또는 경제 사상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공화정에서는 법치를 대단히 중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법치라는 거는 사실은 절차의 문제잖아요. 법치가 구현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최종적인 뭐가 이루어진다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절차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앞으로도 이 공화제적 해결이다 뭐 이런 거를 뭐 크게 계속 쓸지 그거는 더 개념을 공부를 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다른 분 질문 그래서 소속 밝혀주시고 성함. 네. 예.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의 기세찬입니다. 금방 이제 좋은 지적 중에 하나가 공화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화제 우리 발표자께서 처음 쓰시는 용어라고 그랬는데 이 공화정이라는 용어는 군주제에 대항하는 용어 그래서 선출직 그것을 민주적으로 하면 민주공화정 또 공산주의식으로 하면 공산공화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조금 이제 그런 용어의 그 기존의 용어하고 조금 차별된 의미로 부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인천 선생님의 그 판단은 그분의 그 인생 철학이랄까 그 선공후사
공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래서 나라를 중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공산주의에 대한 그 대항에서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토지 개혁에 앞장선 게 아니겠는가. 개인의 이익에서는 분명 손실이지만은 국가 전체로는 큰 이익이다. 민족으로서는 큰 이익이다.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그 우리 최수영 원장님이 또 뭐 특별히 답변하실 거, 아까 뭐 법치주의나 이런, 그다음에 지금 인천 특별히 없으시고. 예. 그러면 최성욱 박사님은 뭐 특별히 답변하셨어요? 예, 뭐 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뭐 배우고 가서 뭐 특별하게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주 박사님, 이거는 인정하시죠? 우리나라가 그 유럽 같은 데서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왕정에서 소위 공화정이 정착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면서, 특히 이제 토지 농지 문제가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질질 끌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사례가 세계사적으로 있었나요? 없었죠. 네. 아니, 동아시아에서 대만하고 일본은 네. 토지 개혁을 했죠. 근데 제가 네. 방식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근데 굉장히 거기서 다르다고 들었나?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유상매수, 유상분배 네. 뭐 이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했죠. 네. 근데 이렇게 과격하게, 저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 150%라는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뺐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역사는 없다.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5시까지지만 혹시 아까 질문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저쪽에.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부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평가할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들을 고려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 2025년 7월 17일 지금 현재 시각에서 놓고 볼 때 그 토지 개혁이라는 것이 혹시 극단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시각과 아울러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리 인천 김성수 선생님께서 정말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처신으로 희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지주계급이라는 게 수세기에 걸쳐서 권력 계급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전격적으로 그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수용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토지 개혁에 관해서 충분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이런 그 절충과 타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평가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 회색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가장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전격적인 어떤 그 정책 실시로 인해서 내 그 재산을 뺏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절충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그 어떤 저항도 없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첫째, 포퓰리즘적인 그 정책이 아니었나? 예, 그리고 저항은 없었나? 예, 그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저도 아까 첫 번째 코멘트에서 지적을 드린 건데
과연 이게 그냥 화합과 절충으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저는 뭐 퇴로를 뭐 학원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주 박사님 견해 그 답변은 제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당시의 상황이 좀 혁명적인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모든 요구들이 막 다 분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뭐 요즘 애들이 내놔라 공공인데 해가지고 뭐 써붙이고 뭐 이러잖아요. 뭐 기본소득 내놓으라고. 아직 뭐 기본소득 내놓으라고 막 거리로서 또 쏟아져 나오고 들고 일어나고 이러진 않지만 국민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뭐 또 타락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래서 독립 국가를 세우고 하는 그런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 해방의 요구도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고 그 중에 농민들한테 광범위하게 먹혔던 게 토지를 내놔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소작료율을 낮춰라 뭐 이런 요구였다가 주로 일제 때는 쟁의가 많이 일어났던 게 소작료율을 인상해서 그러니까 농민이 사실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일제 때는 일정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많고 서로 소작을 얻으려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수세에 몰리고 지주가 굉장히 편해요. 지주가 막 그 소작료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농사를 잘 못 지으면은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요. 소작권을 이동하는 거죠. 소작지를 이동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농민이 수세에 몰린 사람들이 쟁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해방된 후에는 소작료를 낮춰라. 그래서 3.1제 요구도 나온 거고 좌익은 처음에 3.7제를 했어요. 3.7제. 3.7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30%만 내는 거. 소작료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50%도 넘었으니까 30% 내는 거 요구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요구하다가 이렇게 요구해도 되다 보면 요구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럼 이제 토지 분배해라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고 뺏었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게 알려지기는 북한에서는 농민들한테 나눠줬대더라. 그냥 줬대더라.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경작권인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게 알려지니까 남한에서도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런 요구를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죠. 침해인데 이거를 파퓰리즘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더 큰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그렇게 갈 수 있고 또는 북한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냥 누르다 보면 북한에서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차원에서 뭔가 해결 칠구 전략 그런 혁명적인 요구를 이렇게 배기가스를 빼는 거죠. 압력을 낮춰가는 이런 게 필요했고 그래서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파퓰리즘 맞다고 보고요. 파퓰리즘이 나쁜 건 아니다고. 왜냐하면은 그거 당연히 당시에 이승만 박사로서는 그 활용할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죠. 그래서 뭐 만사를 제쳐두고 정치개혁 빨리 해라. 분명히 전쟁 위협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파퓰리즘이 맞는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지금은 이제 그 수요자 측에서 주 박사님이 얘기한 거고 공급자 측인 지주들의 견해는 아직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 변화를 지주도 인식했다. 그러니까 공산화에 대한 경계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지인으로부터 들은 할아버지가 공산화에 대한 경계는 굉장히 끔찍하도록 저거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화에 대한 경계를 막고자 이제 미리 기득권 아니면 사유재산권을 일부 포기했다. 뭐 궁색하지만 그런 답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 입장에서. 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됐는데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아까 일본 대만의 그 농지개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얼핏 본 걸로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지주가 원사이드하게 케어 당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앞으로도 좀 이런 근세사에 대해서 앞으로 또 많이 모실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학당에 또 많이 계시는데 그저께 뭐 정한기 박사, 유석춘 교수님, 오늘 내가 두 분 나오라고 그랬는데 긋고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나오면 어색해진다고 그러나 뭐라 그래. 당신들이 나와야지 그럼 내가 사회자로서 지적을 하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발표해 주신 주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